네, 반갑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또 좋은 강의 듣기 위해서 자리에 나왔습니다. 보통은 이런 일이 없는데 어느 날 서점에서 책을 보다가, 물론 일반서적을 보러 간 건 아니었고 이제 무슨 책이 또 나왔고 기독교적 뭐가 있나를 집사람하고 보고 하다가 우연찮게 그 천안 야우리에 있는 그 서점 한 이렇게 진열대 교수님 책 많이 이렇게 쫙 기념되어 있는 걸 내가 봤고, 제목이 너무 눈에 들어와서 그 책을 집어들고 집사람 막 책 뒤적지적 거리고 있는데 옆에 쫙 읽어보다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내용이. 그래서 이거 사자. 그래서 사가지고 교회 와서 단번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다 읽고, 나만 알고 있긴 너무 그런 것 같아서 같이 듣고 싶은 마음에 교수님한테 안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남겼는데 바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주시겠다고, 강의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에게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 이 여건이 된 것이 너무 기쁘고, 이 시간 교수님에 대해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사회과학대학 심리학 교수님이시고, 일학 디지털 문화연구소 소장님이시고, 게임문화재단 이사님이시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게임 세대 내 아이와 소통하는 법의 저자이십니다. 이장주 교수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장주라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데 오후 예배는 1시간이니까 긴 얘기하지 말고 짧게 하라고, 그것처럼 민폐가 없다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오늘 얘기들은 뭐 게임 세대 내와야 소통하는 법 외에 미디어,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부모 세대하고 이렇게 참 소통이 좀 어려운데, 그런 얘기들을 심리학적인, 그리고 뭐 저도 아이가 이제 셋이고, 큰애는 이제 군대 가고 이제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뭐 그 애들 게임도 좋아하고 뭐 인터넷, 뭐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경험들을 살려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갈등들이 많은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하고 경험의 차이들. 흔히 이제 인류가, 인종이 다르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하나 2020년도 코로나 정점일 때 조사했던 자료들입니다. 주중에 보면 대략 2시간 이상 쓰는 애들이 열에 9이에요. 예, 그리고 대략 한 평균 보면 5, 6시간이 평균입니다. 근데 주말에는 더 놀랍습니다. 8시간 이상씩 쓰는 아이들이 거의 40%, 열에 4명은 8시간 이상. 특히 여학생들이 더 많이 쓰더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를 할까? 코로나 시기에 그러니까 노는 거라는 거죠. 뭐 놀기도 하고, 뭐 가끔 공부도 하고, 뭐 찾아본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노는 겁니다. 조금 더 이걸 좀 들여다보면 스마트폰은 사실 1960년대, 70년대에 그 최첨단 기술들이 다 들어있다고 그래요. 이를테면은 유도탄을 만들어서 대륙간 뭘 한다든지 아니면 인공위성을 쏜다든지 하는 이 기술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불과 한 4, 50년 전에는 과학자들, 인류, 그러니까 하이 엘리트들만 사용하던 이런 기술들을 지금은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생들 주머니까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기술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이런 차이들이 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호모 사피엔스, 포노 사피엔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폰을 자기 태어날 때부터 옆에 있어가지고, 그게 없으면 생활이 힘든 세대들 포노 사피엔스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참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갈등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이런 아이들, 부모 세대가 자랐던 세대 그런 경험들하고 달라지다 보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렇게 몰두하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반응들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한심하다. 왜 저것만 하고 있을까? 저것 말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한심하다는 거. 두 번째는 불안하다, 두렵다. 저렇게 하다 저거 중독돼 가지고 나중에 공부에 손 놓고 하면 어쩌지? 이런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답답하다, 화가 난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 말도 안 듣고 저거 틀림없이 한두 번 그거 해라, 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주 드물긴 한데 응원한다. 집중하는 우리 아들 멋지다. 진짜 있으세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똑같은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렇게 부모들의 반응들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유튜브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혹은 뭐 믿음 혹은 바램 이런 것들이 달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좀 다른 표현을 하면은 부모가 지금 뭔가 똑바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이를 바라본다고 생각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 색안경이 뭔지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이게 지금 아이하고 같은 걸 보고 있는지 우리 아이는 나하고 다른 걸 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앞서서 답답하다, 화가 난다, 뭐 이런 유형들 같은 경우 결국은 이거 말고 좀 딴 걸 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게임 유튜브 막으면 공부를 하게 될까? 뭐 당연히 그거 안 하고 공부했으면 하는 게 대부분 부모님들의 선생님들의 생각이시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이런 시도들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버드 웨그너 교수는 사고 억제 역설의 효과라는 실험을 통해서 이걸 증명했는데요. 흰곰은 생각하지 마, 다 아시죠? 흰곰은 생각하지 마라고 지시한 집단과 흰곰을 생각하세요라고 지시한 집단, 누가 흰곰을 더 많이 떠올렸을까요? 흰곰을 생각하지 마가 훨씬 더 떠올리더라는 겁니다. 많이 떠올리더라는 겁니다. 그 누누이 저는 이게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게요. 가장 강력한 교육은 사실은 금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처럼 강력한 금지가 없어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따먹지 마라고 했으니까 따먹은 거고요. 돌아보지 마 그러면 꼭 돌아봐서 돌이 되죠. 언제까지 옷 주지 마 그러면 꼭 그 전에 줘요. 이를테면 명시적으로는 하지 마라고 하지만 암묵적으로는 해라는 메시지가 더 거기서 같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화면에 19 동그라미가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19 동그라미 성인물이니까 애들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통하는 연령대는 10살 미만이래요. 8, 9살짜리 이건 우리가 보면 안 되지 해가지고 안 본대요. 근데 11살부터는 그 효과가 반대랍니다. 어떻게 해요? 지나가서 19 동그라미가 있으면 눈이 더 동그래지고 저건 뭔가 내가 기대하지 못한 뭔가 틀림없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게 없으면 그냥 지나갔을 건데 눈에 불을 켜고 그걸 보도록 만드는 효과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금연교육 요즘에 무슨 노담 하는데 냉정하게 보면 바깥으로 보면 그 메시지하고 다른 이면의 메시지들이 늘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심리학을 조금만 알면 그걸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텐데 당위나 명분만 가지고 이게 효과를 바라보기는 힘들다는 거. 두 번째는요, 이게 또 만들어내는 효과가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드라마 끝날 때 어떻게 끝나나요? 매 연속극 끝날 때 딱 깜짝 뭔가 나타나는데 헉 놀라는 장면에서 끝내지 않나요? 그걸 보여주면 우리 편안하게 잠을 잘 텐데 뭔가 결정적인 얘기는 안 보여주고 딱 끝나요. 이유가 뭐냐면 완결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시청자들이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을 사로잡혀서 그걸 기다리도록 만든다는 거죠. 한 30초, 1분만 더 보여주면은 마음 편하게 끝낼 수 있을 텐데, 뭔가 할 텐데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나 게임을 중간에 딱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멈추고 공부나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아이들 머릿속에 그걸 더 많이 심어주고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은 우리가 생각처럼 마음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안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또 우리가 나타나는 생각지 못했던 효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막는 걸 넘어서 시간을 줄이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30분만 해라, 20분만 해라, 막 이렇게 줄이면 줄일수록 애들은 거기에 재미를 못 붙이고 뭔가 다른 걸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워첼 교수의 쿠키 실험, 아주 오래된 전형적인 실험인데요. 똑같은 쿠키를 많은 병에 넣고 작은 병에 넣었어요. 똑같은 쿠키입니다. 맛을 보게 했어요. 맛이 똑같다고 했을까요? 아니요, 다르다고 보고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게 더 맛있었다고 했을까요? 그렇죠, 작은 거예요. 뭐 이거 마트 가서 늘 느끼시지 않나요? 떨이 2개 남았습니다. 하나, 이거 마지막 누가 가져가실래요? 그러면은 그거 지나가려면 되게 내가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자꾸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는 심리적인 가치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할 때 충분하게 해줘야지. 예. 우리 그러지 않나요? 왜 라면도 뭐 잔뜩 끓이면 못 먹잖아요. 근데 조금씩 끓여가지고 먹으면은 우리가 양을 많이 먹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조금씩 해주는 것이 실제로 그 행동 조절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만났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걸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게임 시간을 그 30분을 주셨대요. 하루에 30분을 주시니까 재밌는 게임 30분 하려면 사실은 시작도 못해요. 시작하다 조금 하다 보면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이제 자기 어렸을 적에 그랬다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좀 과장되게, 그러면은 그 30분만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공부나 뭐 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일 그 30분을 어떻게 쓰려고 쓸까에 대한 전략들을 세우느냐고, 네 지금 뭐 앞에는 뭘 하지만 그 생각만 하게 되더라. 이게 워첼의 쿠키 실험하고 일맥상통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하시죠. 옳은 말을 반복하면 알아듣게 될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마음이 움직이는 거는 말의 옳고 그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 결국 누가 하냐는 거죠. 누가 하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언제 하냐입니다. 예. 제 존경하는 은퇴하신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말의 내용에 있지 않답니다. 언제 하냐, 때에 따라 다른데요.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은 언제 말을 하냐면은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 말을 한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를 듣고자 원할 때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사람이 어느 때에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어찌 보면 이게 흔히 소비자, 수요자 중심이라는 얘기를 하죠. 듣는 사람이 그 말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게 느껴지고 사용할 것이냐, 이거 딱 요때 맞춰서 한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고 싶을 때 막 하다 보니까 그냥 소음이 되거나 혹은 그냥 차단이 되죠. 반발 이론 간단합니다. 뭐 시험 때 공부하려다가 좀 쉬었다가 하는데 너는 이제 공부 막 하려고 하던 참에 너는 시험 기간인데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유튜브만 하니, 그러면은 갑자기 하려고 하던 공부도 하기 싫어지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사람을 바꾸느냐와 관련된 심리학 연구가 다양했는데요. 딱 하나로 귀결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관계라는 거예요. 말의 내용도 아니고 그게 지금 뭐 옳고 그름 당위도 아니고, 예? 관계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아마 그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이제 뭔 얘기냐 그러면은 어려움을 오히려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의 능력들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교육학에서는 그랬죠. 어렸을 적에 학대받고 뭐 안 좋은 가정 환경에 살면은 대체로 사회에서 낙오자가 될 것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열심히 키우려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봤어요. 2차 대전 끝나고 하와이의 저 카우아이 섬이 저 꼭대기 있는 섬인데요. 저 섬이 어떤 섬이었냐면은 사탕수수를 사탕수수 밭인 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 이쪽에서 온 거의 노예 수준으로 일을 해가지고 막 했었던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청 피폐했어요. 뭐 알코올 중독, 뭐 이혼, 경제적으로 파산되고 막, 그래서 할머니 손에 잘하고 막. 이 동네에서 하와이에서 제일 빈곤한 동네였고 낙화된 동네인데, 이 동네의 아이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자라는지 보자 해서 에미 워너 팀이 종단 연구를 해서 이 아이들을 크면서 쭉 쫓아봤어요.
대략 3분의 2 정도는 예상대로 갔어요. 근데 3분의 1 정도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중산층하고 같거나 혹은 중산층보다 더 잘 사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를 찾아봤는데 거기에서 봤더니 그런 아이들을 설명하려고 나온 개념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죠. 오히려 어려움이 더 성공을 중산층보다 더 성공을 만들더라 하는데 그 비결을 찾아봤더니 그 아이들 주변에는 꼭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자기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던 아이가 회복 탄력성을 발휘해서 어려움을 딛고 성공을 하지. 그렇지 않고 다 못 믿어주고 하면은 다 그냥 좌절하고 끝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아이, 이런 믿어주는 사람이 부모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다 부모들은 다 그렇게 믿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그거는 부모님의 생각이고 아이들은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늘 감독하고 지시하고 훈계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그 자기 편이다.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또 다른 연구들 중에 하나가 우리 편 효과입니다. 우리 편 편향. 마이 사이드 바이어스라는 겁니다. 우리 편, 마이 사이드, 내 편이라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여기 보면은요. 자신의 사전 견해나 신념과 일치하는 증거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 증거를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 편 편향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얘기를 받아들이지 다른 편이 한 얘기는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나한테 도움될 것 같은 얘기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특성이 뭐냐면은 연령, 성별, 인종, 지능과 관련된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뭐 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시골 살거나 도시 살거나 어떻게 보면 본능이라는 거죠. 결국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같은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뭐가 이제 필요할까요? 같은 편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 이제 여기서부터 좀 시작이 되는데요. 부모와 자녀는 늘 같은 편이었습니다. 시작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같은 편이 어떻게 되는가와 관련된 연구들을 봤을 때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공동주의 연구입니다. 공동주의가 뭐냐면 같은 걸 본다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 공통점들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눈을 맞추고요. 애가 보는 걸 같이 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애는 말을 못해도 세상을 배우고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엄마 혹은 아빠, 선생님이 믿을 만한 존재구나. 저분하고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세상을 배우고 뭔가 안전하게 내가 자라서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신념들이 이제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의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렸을 적에 말 못할 때 배우는 이 기술의 의미가 뭘까요? 가장 먼저 배운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면 이게 필요 없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말 배우기 전에 먼저 나왔다는 거죠. 자, 이게 관계 형성의 기초고요. 했을 때 이제 요게 어렸을 적에는 다 잘 되는데 이제 부모 자녀 갈등이 생길 때 이 공동주의 방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다 어렸을 적에는 애가 보고 있는 걸 보고 다 해요. 저 멍멍이, 저건 반짝반짝 별이네. 다 이러는데 한 4, 5살쯤 되면서 이 공동주의 방식이 바뀌어요. 애들이 배울 게 이제 조금 늘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 보지 말고 이거 봐. 애들을 보는 걸 부모가 같이 보는 게 아니라 부모가 보는 걸 애의 시선으로 일로 옮기려고 그래요. 이때부터 이제 이게 틀어지죠. 애가 보는 거를 쓸데없다고 표현을 하죠. 애의 관심이나 마음이 거기에 있는데 이거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유튜브, 쓸데없는 게임 보지 말고 책을 보란 말이야. 책을 보기 싫으면 나가서 운동을 하든지 잠이라도 자든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 갈라지면서 아까 나왔었던 마이 사이드 바이어스가 갈라지고 부모님들한테 자녀와 같은 편이 되세요 그러면 아니 내 자식인데 같은 편이 아니라는 말이 웬 말이십니까? 라고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같은 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합니다. 애를 부모의 시각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뭐 냉정하게요. 나와 상대방이 있으면은 상대방을 바꾸는 게 효과적일까요? 쉬울까요? 나를 바꾸는 게 효과적이고 쉬울까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면 돼요. 예. 딱히 상대방이 나를 바꾸려고 한다면 오히려 아까 저항을 한다는 이론들 많이 있죠. 내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아이들한테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방식이 훨씬 더 아이들을 부모가 원하는 행동대로 만드는데 훨씬 더 유리한 방향들이더라.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안 되고 계속 갈등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계속 이거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이걸 보란 말이야. 이거. 자, 이랬을 때 애도 어른도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냉정하게 왜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왜 나오냐면은 저 녀석이 스마트폰을 하더니 엄마 아빠 말 안 듣네. 자녀한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무시는 아무 상관없이 되게 무시당했다는 건데 모욕적으로 느껴지고요. 다음에 이게 보복을 합니다. 보복. 사실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관계에서 되게 나타나는 되게 안 좋은 양상이에요. 그럼 이거는 부모만 그럴까요? 아이도 저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이도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무슨 관심을 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으면 그걸 딱 막혀요. 와이파이를 팍 뽑거나 컴퓨터가 확 꺼지거나 딱 이랬을 때 애도 똑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부모한테 보복을 하려고 그래요. 뭐 명시적으로 내가 엄마 아빠한테 보복을 하겠어가 아니라 그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릴까요? 입을 띄기도 전에 다 차단을 해버려요. 그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계들이 생기면 애가 하는 행동들을 못 믿어하죠. 설령 저 막 공부를 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저놈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자꾸 불신의 눈으로 보게 되고요. 이게 이제 나오는 인터넷 스마트폰이 뭐라고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저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이 이후에 긍정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만한 가능성들을 점점 좁히거나 차단시켜버리는, 근데 이런 걸 원하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하지만 이게 늘상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가지고 벌어지는, 게임이나 유튜브 가지고 벌어지는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게, 왜 부모님은 그러실까? 아이들 다 잘 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 사실적인 지식이어야 돼요.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넘겨지는 지식이 아니라 사실적인 지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럴 것이다라고 넘겨짚은 지식 가지고 뭔가 우리는 판단을 하죠. 요거와 관련돼서는 빠르게 넘어가는데요. 사실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서 인류가 좀 풍요로워지면서 나오는 게 문화죠. 옛날에 먹고 살기가 다 힘들었죠. 이제 예전에는 문학이 있었어요. 글로 나온 문학이 있었고, 거기다 이미지가 나오면서 만화가 있었고, 그 움직임, 영상이 나오면서 영화가 있었고, 여기에 상호작용이라고 했는데, 이제까지는 감독이 만들어준 거를 이제 보여줬는데, 관객이 아니라 관객이 그 스토리에 들어가는, 참여하는 게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최첨단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게임 시장 커진다는 얘기고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 자체가 그냥 아이들 정신을 혼란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들과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흔적들을 하나 보여준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기 이제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 같은 경우 다 아실 거예요. 특징이 뭔가요? 장난감 끼워주죠. 이게 79년도 처음 나왔을 때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대요. 애들 먹는 거에다가 장난감을 현혹한다고. 근데 이 해피밀 세트 지금 여전히 있죠. 잘 팔리죠. 야, 햄버거 먹으려고 저걸 사나요? 장난감 사려고 하나요? 장난감이에요. 음식이 이제 위를 채우는 걸 넘어서 엔터테인먼트 도구가 됐다는 거죠. 이 때문에 나타났다는 게 뭐냐면은 다이어트 산업, 뷰티 산업이 딱 이때 나타났고요. 엔터테인먼트, 게임, 영화, 음반, 그리고 저 공연 산업이 이때 쫙 나타났어요. 풍요로워졌다는 뜻이죠. 그럼 이게 왜 나타났을까? 보면 뭔가 생산력들을 극대화시킨 기술의 변화들이 있었어요. 컴퓨터였죠.
컴퓨터가 일을 하니까 여러 사람이 일할 필요도 없이 한 사람이 일을 하고 그마저도 9 to 5가 아니라 잠깐만 일해도 되는. 그러니까 생산성도 올라가고 시간도 많이 남아요. 자유 시간이 많이 남죠. 이걸 누가 잡느냐, 그리고 누가 얼마나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드느냐가 결국은 성패를 좌우했다는 거죠. 근데 이 트렌드는 앞으로 우리가 저 옛날처럼 먹고 살기 힘든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가 호사인 이런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이상 계속 이런 트렌드들은 강화될 거라는 거죠. 요즘 그래서 뭐 콘텐츠 막 그렇지 않나요? 근데 실상 이거는 첨단 기술의 핵심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일과 놀이라는 거죠. 일은 기술이 해주고요. 사람은 그거 관련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원하는 즐거운 일들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거란 겁니다. 이건 최초의 게임인데요. 테니스포2라는 게임인데 이거는 1958년 히긴보선 박사가 원자력 연구소의 세계 최첨단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만든 최초의 비디오 게임이에요. 왜 그랬냐 그러면은 전쟁 때 쓰던 이 기술을 이제 원자력 발전 평화로 사용하려고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그 견하고자 않았겠습니까? 견하고 있는데 너무 보여줄 게 없고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냥 급조해가지고 코딩을 해서 이렇게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후에 이렇게 세상을 바꿔놨을 줄은 이 히긴보선 박사도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이거는 60년 전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더 성능 좋은 AI나 로봇이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걔네들이 사람이 자고 있는 동안 일을 아마 다 할 거예요. 그럼 그 AI나 로봇의 주인은 뭘 할까요? 뭔가 얘하고 즐거운 뭔가를 하지 않을까요? 아마 이때 디지털 콘텐츠가 되게 중요한 역량들을 발휘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해지고 아이들한테 이게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가 만든 덩키2라는 게임입니다. PC를 만들면서 실제로 PC를 전 세계 아이들 집에다가 아이들 방에 보급시킨 저는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해요. PC는 예전에는 PC가 아니라 컴퓨터는 옛날에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는지 모르겠네. 거의 교실만 했어요. 한 컴퓨터를 가지고 여럿이 나눠 썼어요. 우리나라도 무슨 은행이나 한전 같은 데에 막 그렇게 큰 워크스테이션이 있고요. 그거를 뽑아서 단말기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옛날에 수강 신청할 때도요. 학교에 이만한 컴퓨터가 있고 거기 뭐 학과 사무실마다 단말기가 왔어요. 단말기. 거기서 이제 그 메인에 접속해서 했는데 이 워크스테이션을 잘라서 PC를 만들었잖아요. 큰 거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랬을 때 빌 게이츠가 뭘 했냐면은 이거를 가지고는 일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도 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살짝 저걸 이제 끼워 놓은 거죠. 그랬더니 이 신기술에 목말라 했던 젊은이들한테 되게 좋은 명분과 실리가 생긴 거예요. 명분은 뭐? 학습용, 실리는 게임용이 된 거죠. 그래서 쫙 퍼져나가서 나타난 양상들이 뭐냐. 옛날에는 컴퓨터를 학원을 다녔었어요. 그러지 않았나요? 여기 계신 분들 모르시나요? 옛날에 학원 다녔어요. 근데 요즘 애들 학원 다녀서 컴퓨터 스마트폰 하나요? 아니에요. 최첨단 기술들을 정말 이렇게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활용해요. 놀이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여기 나오는 이제 그러다가 도스 이후에 윈도우 3.1을 보면서 인터페이스로 여기 이제 마우스가 나왔죠. 마우스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이거입니다. 예. 저 게임 지뢰찾기나 카드놀이를 한 30분, 1시간만 열심히 하다 보면 우클릭, 좌클릭, 더블클릭, 동시클릭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안 해도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 게이츠는 이후에 엑스박스라는 거 콘솔 만들고 지금 뭐 블리자드라는 저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뭐 52조에 올 초에 샀죠. 이러면서 이거 자체가 그냥 단지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되게 중요한 미래 전략 산업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예, 결국 놀 수 있단다면 노는 것들이 뽀로로만 노는 게 제일 좋아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논다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그 되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관련돼서 중요한 주제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그래서 게임 개발자들을 모집합니다. 이유는 뭘까? 2020년도 했는데요. 즐거운 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즐거운 차.
그리고 테슬라는 이미 차에다가 저렇게 테슬라 아케이드라는 게임들을 장착해 가지고 발효하죠. 뭐 이것과 관련돼서는 뭐 요거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인터넷이 될까요? 요거 한 번만 클릭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자, 자율주행차가 되면 이런 방식이 될 거예요. 자, 저게 노란 차가 자율주행차고요. 로봇 개들이 나옵니다. 얘네가 물건을 배달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받아옵니다. 자율주행차가 되면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차를 탈 필요가 없어요. 자, 요거 보시면 무슨 생각 드시나요? 뭐 저런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데에서 막 자원을 막 모으고 배출하고 막 이런 전략 게임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게임이라는 거와 이제 현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사회 나갔을 때는 이런 게임적인 사고나 이런 미디어와 관련된 것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역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다가온 그리고 근미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 아이고 뭐하죠? 뭐 AI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AI와 관련돼서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사실 AI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게임 개발할 때 나왔습니다. 게임 개발할 때 나왔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없는 그림이에요. AI가 그린 피카소풍의 로봇 그림입니다. 달리2라는 건데요. 오픈 AI사에서 만든 건데, 자, 덩크스슈라는 코알라. 세상에 없는 이미지예요. 근데 저렇게 실제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포토샵 같은 거 몰라도요, 저 썩 지워가면서 저 강아지를 고양이로 만들어줘 그러면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달리가 이제 이게 불과 1년 만에 혁신인데요. 사실은 1년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이미 지금 이걸 이미지를 넘어서 동영상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가 필요한 다윈 그림 하나 딱 주면은 앵글이 각각 다르고 다른 특성들을 가진 이런 그림을 그려내고요. 예를 들면은 코알라가 오토바이를 탄 그림이에요. 사진이죠. 그러면 이렇게 AI가 수십만 개의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없었던 이미지를 저렇게 만들어냅니다. 사진으로 찍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다. 이거는 뭐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잠깐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이슨 앨런이 스텝 퓨전이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만든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그림입니다. AI가 그린 겁니다. 상을 받았어요. 미술대회에서. AI가 그린 거를 가지고 상을 줄 거냐 말 거냐 논쟁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앨런은 이제 화가가 아니라 이제 감독이 되는 거죠.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앨런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색감에 대해서 뭐 회화에 대해서 안 배우더라도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왔는데요. 이것 자체가 게임 기술의 파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요 프롬프트. 공원에서 놀고 있는 공원에 있는 사람들 무리 그려줘 했더니 저게 아까 나왔던 저 오토바이를 탄 코알라처럼 수십만 개 나오는데 그 중에 비슷한 걸 갖다가 우리는 잡지나 우리 블로그에다가 이런 방식으로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건 놀랍게도 동양풍으로 그려줘. 사람 발, 자, 강아지 이렇게 딱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액자에 넣어가지고 그려놓으면은 이게 누가 한지 모르겠죠. 사실 요거는요 국내에서 개발한 건데요. 클릭 2번이면 한 작곡까지 합니다. 자, 이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곡을 만들고 이게 그냥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 가지고 이미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한테는 크게 뭐 옛날 같으면은 수십 년 수년 동안 노력을 해서 필요한 재능들이 없더라도 어떤 아이디어나 이걸 가지고 누군가한테 뭔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가능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되어 있다는 거. 자, 이런 걸 언제 습득하고 언제 익혔을까 보면은
예, 그 뭐 게임이나 유튜브나 이런 SNS나 이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첨단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했었던 능력들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첨단 기업들은 게임으로 진출합니다. 나이키랜드, 나이키가 로블록스에 진출한 나이키랜드고요. 구찌가 백화점을 넘어서 이제 구찌가든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예. 혹시라도 로블록스 해보시면 우리나라 국민은행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뭐 이거는 루이비통, 뭐 구찌 사례인데요. 게임에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특히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구찌가 20년도 후반에 온라인 전용 스니커즈를 만들었어요. 저 스니커즈는 오프라인에 신는 게 아니라 온라인 내 아바타한테 신길 요량으로 만들었고요. 14,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걸 딱 보면서 저는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 생각이 났어요. 해피밀 세트가 장난감을 가지고 햄버거를 파는 거였었죠. 앞으로 구찌는 어떤 전략? 오프라인에다 신고 입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프라인에 사면 요거에 온라인에 당신의 아바타도 이렇게 폼나게 꾸며줄 수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욕구들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 계신 분들 그걸 느낄는지 모르겠어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이 막 보급됐을 때 온라인 쇼핑몰, 특히 옷을 막 판다고 했을 때는 야, 옷을 인터넷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랬었다고요. 여긴 잘 못 느끼시나 보네. 그랬었어요. 옷은 어떻게 사야 돼요? 가서 만져보고 입어보고 사야지. 세상에 그 화면 보고 어떻게 사? 하지만 제가 입고 있는 옷의 대부분은 다 저희 아내가 인터넷 보고 산 겁니다. 그만치 감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고도 저게 어떨 것이라고 이제는 오랫동안 지나면서 그런 감각이 왔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저는 이런 감각은 없어요. 근데 저렇게 뭔가 구찌 스니커즈를 신긴 아바타를 보고 야 폼난다. 나도 내 아바타한테도 저거 신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타나는데요. 이거를 누가 기획하고 누가 실행할 수 있을까? 과학, 수학, 영어를 만점 맞았다고 해서 여기 구찌나 국민은행이나 뭐 테슬라에서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런 일을 해라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관심과 시간을 많이 쏟아부은 이거를 쓸데없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뭔가 미래의 자원을 활용할 것이 뭔가를 조금 더 캐치하고 그걸 잘 정리해서 얘네한테 좀 자랑스럽게 누군가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금 이제 흔히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다 막 얘기가 많은데요. 메타버스다. 그때 필요한 부모님들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BTS도 마찬가지고요. BTS 여기 위버스라는 걸 가지고 아미들하고 소통하죠.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은 게임 개발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2대 주주가 넷마블이라는 게임사인 건 아시죠? 그게 사실은 BTS가 다른 가수들하고 다른 거죠. 다른 가수들은 춤과 노래를 소비했다면 BTS는 사실은 BTS 자체를 소비해요. 마치 게임에서 캐릭터를 키우듯이 아미들이 와서 얘가 지금 군대를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다음 재킷 앨범이 뭐고 머리는 어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미의 충성도나 이 개입 정도는 다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BTS 같은 경우 나이가 먹어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늙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심지라는 회사에는 식품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올 2월 달에는 한국 설날 특집으로 갈비찜, 떡국, 잡채 같은 게 들어왔다 하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품 회사들도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미리 우리 회사의 리스트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식당도 파이브가이스 지금 저 여기 천안 여기는 한화하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다고 하죠. 이런 방식으로 옛날에 20년 전에 인터넷 포털이 담당하던 거를 지금 게임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게임이 어떻고 이렇게 저만 해도 머릿속으로 이해하지만 아이들은 이런 거를 뼛속으로 거의 모국어를 배우듯이 지금 착착착착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뭐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특성이 있냐에 따라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게임을 하더라도 어떤 특성,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재능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봐주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한다면 아이들의 미래가 훨씬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PC나 스마트폰이 거의 한계에 다다라서요. 이제는 또 다른 기술적 혁신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VR입니다.
자, VR이 나오면은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요. 리듬 게임이죠. 음악이 나오고 거기에 톡톡톡톡 맞춰서 누르는 건데 이게 실제 피아노하고 싱크를 맞춘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게임을 하면 연주가 되는 레슨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의 아직까지 이게 이 기기들이 아직 무거워가지고 조금 이게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저거를 개량시키는 거는 저는 뭐 곧 다가올 근미래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저 그 어플리케이션을 누가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좋을까요? 피아노 회사일까요? 게임 회사일까요? 피아노 회사일 겁니다. 영창이나 삼익이나 야마하 같은 데서 전자 피아노를 만들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끼워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피아노 학원에서도 학원 선생님들도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학원 선생님, 이거 학원 선생님 일들을 게임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만 가능할까요? 이게 네트워크가 된다면 똑같은 걸 하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순위가 나오지 않을까요? 잘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같이 해서 협연 연주회 가능하지 않을까요? 거기 가서 저걸 똑같이 쓰면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기획들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결국 이거는 피아노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 지금 인터넷 사용하지 않는 게 없죠. 하다못해 뭐 지금 떡볶이 가게를 하더라도 지금 배달이나 이런 거 다 이거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는 게임이라나 이런 그 디지털 콘텐츠가 그냥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용도를 넘어서 이미 이제 일상생활과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고 있고요. 이런 사고 방식들을 누가 좀 더 혁신적으로 일상생활에 같이 결합할 수 있을 것이냐. 겜돌이 아이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 한번 해봐라 라고 같이 안내를 해주면은 싸움도 좀 갈등 좀 덜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게임 덕후라는 이런 친구 옛날 같으면 게임 중독이라 할 만한 사람들을 우리 회사에 와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에서 그런데요.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게임과 관련 게임이나 뭐 이런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것들이 단지 그냥 아이들 노는 걸 넘어서 최첨단 회사의 경쟁의 핵심이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얼마나 좀 즐겁고 일상 속에 같이 녹아낼 수 있느냐와 관련된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즐기는 아이들의 속마음들은 어떨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는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했더니 중독과 관련된 걱정이 제일 많으세요. 부모님들이 걱정이 제일 많으시죠. 중독되면은 뭐 뇌가 뭐 어떻게 된다든지 막 이런 걱정이 많으셨어요. 실제로 연구들 많이 해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하늘색이 게임을 할 때 나온 도파민 양입니다. 이쪽에 오른쪽에 긴 막대기들이 마약을 할 때 나오는 양이에요. 그 마약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환상이나 환각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 뇌나 신경계를 망가뜨린대요. 거기에 비해서 저쪽 맨 왼쪽에 있는 게 푸드 음식이라고 하는데 컵케이크였습니다. 실상 보면 컵케이크하고 비슷하지 마약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게임이나 디지털 콘텐츠가 도파민 회로를 망가뜨렸다면은 이 코로나 시기에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없어야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전 세계 조사해 보면 별로 그런 근거들은 없어요. 이 얘기는 뭐 이게 뭐 무해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과도하게 걱정하느냐고 가능성까지 닫아두면서 뭔가 잘못될 걸 걱정하는 것은 좀 소탄 대실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폭력성과 관련된 그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퍼거슨 교수 연구에 하면은 저 GTA 같은 무법천지 이걸 다루면은 폭력성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걱정하는데 실제로는 점선처럼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설적인 거예요. 뭐 여러 가설 중에 하나는 애들이 저 게임 하느냐고 적어도 밤거리 나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 할 시간들이 줄어드니까 그런 거 아니냐부터 여기서 이런 저 스트레스가 해소되니까 괜히 다른 사람들 붙잡고 안 한다까지 나오는데 뭐 게임이 이걸 줄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게임을 많이 한다고 폭력적인 뭐 이렇게 치고받고 찌르고 쏘고 하는 걸 많이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심상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 그 뒤로 시벨스키라는 영국 옥스퍼드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요. 그런 연구를 했어요. 하나는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폭력적인 게임들을 시킨 사람하고 비폭력적인 퍼즐 게임을 시킨 집단이 있어요. 그래놓고 그 게임이 끝난 다음에
약간의 스트레스를 줬어요. 이랬을 때 말과 행동 중에 누가 더 공격적으로 나오느냐 봤더니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냐 봤더니 이게 폭력이냐 비폭력이냐 비폭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에서 실패를 하면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성공이냐 실패냐가 어떤 사람의 행동들을 좀 거칠어지느냐를 예측하지 그게 그 내에 치고받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관없더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똑같이 마찬가지죠.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너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음식 싹 뺐거나 잠 잘 자고 있는데 이유 없이 깨우거나 그러면 우리 짜증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수준이다. 다른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이런 것들은 실증 연구에서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 중독되고 폭력성 있다 하는 연구들이 대략 한 10여 년 전에는 되게 그런 연구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점점 오면서 그거 좀 우리가 과도한 걱정이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죠. 예, 뭐 게임 많이 하는 애들이 의대에 가면은 복강경수를 잘한다네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오는 특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복강경수를 했더니 실수도 줄어들고 시간도 빨라지더라 하는 여기 영국에 나온 거고요. 그런 아이들의 심리적 특성 그러면은 실제로 게임이나 유튜버 관련돼서 갈등이 언제 최고조로 되냐면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예요. 예. 그 전까지는 엄마가 어떻게든 더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든 그냥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슬슬 이때부터 슬슬 이때부터 친구들한테 정보를 많이 듣고 막 이러면서 그러죠.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학습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대요. 스트레스가 많다는 의미는 뭘까요? 지가 원치 않는 거를 많이 해야 되는 압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상쇄하게 하려면은 지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이 균형이 맞겠죠. 그렇게 자꾸 뭔가 지가 하고 싶은 이런 거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가 거의 정점인데요. 중학교 2학년이 넘어가면은 냉정하게 보면 부모님들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 그냥 뭐 얘기를 해도 안 통하니까 하는데 아무튼 요 때까지가 되게 큰 그 갈등들인데요. 자, 이때 되게 중요한 거는요. 애들이 부모님 속을 썩이려고 게임이나 인터넷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커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아이들이 어떤 단계를 밟고 있는지 사실은 컨텐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좀 관대해지고 좀 마음이 놓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체로 어릴수록 아이들한테 지도법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뭐를 어떻게. 근데 조금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추상적으로 해야 돼요. 추상적으로. 같이. 그걸 왜 하는데, 뭐 때문에 하는데, 그거 다 네가 알아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조금 더 큰 애들한테 마치 지금 중학교 2학년한테 초등학교 2학년처럼 하듯이 하면은 저항하겠죠. 저항한다고요. 특히라도 요즘 사춘기쯤 되면은 비판과 평가에 예민합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고 모르긴 뭘 몰라 막 그러면서 이제 이게 되는데 요 시기에 엄마를 무시하거나 이런 게 엄마를 속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커가는 과정에 자기의 독립성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거. 잠시만, 아이고 이게 한참 넘어갔네요. 자, 뭐 요즘 아이들은 헤드셋 아까 디스코드 말씀하셨는데요. 애들은 게임만 하는 게 아니죠. 시끄럽게 떠듭니다. 사실은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게임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글을 쓸 때나 어떤 행동들을 할 때 그거를 파악하는 의미 수준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책을 우리 페이지의 수준으로 종이값으로 생각할 거냐, 아니면은 글씨 그냥 글씨를 써 있는 뭔가 이렇게 정보 매체를 생각할 거냐, 아니면 그 안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되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나 뭘로 생각할 거냐에 따라서 똑같은 책이 달라지겠죠. 우리는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되게 부여해주고 되게 잘 봐주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호감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편이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의미를 얼마나 더 크고 원대하게 해줄 것이냐. 마찬가지라는 거죠. 게임을 하고 있다.
게임 전에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라고 의미를 하거나 그냥 애가 시간 나서 지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지 아니면 그 조금 더 나가서 어떤 친구하고 지금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에 따른 의미 수준에 따라서 얘하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너무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바틀이라는 학자가 게임을 하는 친구들의 동기들을 크게 4가지 수준으로 이렇게 구분했다고 하네요. 킬러형, 달성가형, 사교형, 탐험가형인데요. 킬러형은 승패를 되게 중요시하는 이런 친구들이에요. 내가 다 져도 너한테만 지지 않겠어. 이런 아이들한테는 오늘 승패가 어떻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을 거예요. 달성가 유형은 자기 레벨을 빨리빨리 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승패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레벨이 얼마인지 상위 랭커가 얼마 된지 레벨 좀 올랐어 트로피가 좀 오늘 개수 좀 늘었어 이렇게 물어봐 준다면 할 얘기가 많겠죠. 사교가 유형은 이기면 좋지만 저도 뭐 그만인 그렇지만 친구하고 만나서 놀았던 친구들 오늘 새로운 친구 누구 만났어 누구하고 놀았어 사실은 이게 훨씬 얘네들한테는 관심사라는 거죠. 탐험가 유형은 고고 인류학자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름길이나 버그 같은 거 발견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아는 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니들 그거 알아?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 오늘 뭐 댕기면서 뭐 발견했어? 자 이러면은 얘네들한테 넌 게임 좀 그만해. 무슨 게임 뭐 했어? 뭐 이렇게 할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더 얘네들한테 우리 편 마이 사이드에서 훨씬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커지고 영향력들이 같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더더군다나 이게 게임은 되게 남성향이죠. 다 뭐 남자애들만 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전형적인 게임들은 되게 남자애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거의 많은 경우는 5대1 정도 남자애들이 많아요. 호르몬 작용이 시력과도 밀접히 연관이 된다고 그러네요. 지금 오늘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LOL 월드 챔피언십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우리나라 팀이 결승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아마 끝났을 거예요. 지금 결승에 올랐을 텐데 5대5 게임입니다. 한타라고 그러죠. 번쩍하는데 보통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니들 눈을 보면 동체 시력이 약해가지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번쩍하고 끝나요. 근데 요 시기의 아이들 동체 시력이 발달한 아이들은 참고로 동체 시력이 뭐냐면은 움직임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남자들한테 상대적으로 발달하고요. 여자들은 세상을 좀 더 파스텔 톤으로 원색으로 본다고 그러네요. 이게 색감을 되게 잘 보는 걸. 그래서 똑같은 걸 보더라도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이 달리 세상을 본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게임에서 이렇게 한타를 퍽 하고 끝나는데 요 시기 아이들 대략 그 15, 16세 중학교 2학년 안팎쯤 아이들은 요 번쩍하고 끝나는 게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인대요. 슬로우 비디오처럼. 근데 요 시기 요때 뭘 해야 되냐면은 자 탱커 앞에서 막는 친구들은 뭘 하고 뒤에서 딜 공격하는 친구들은 뭘 해야 되고 서포트는 뭘 해야 되고 다섯이 계획을 세워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차례대로 차차차차 맞아야 공격을 성공하거나 방어에 성공하거나 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아이들은 뭘 느끼냐면은 이거 비슷한 경험이 합창 화음을 아주 기가 막힌 화음을 들을 때 우리는 소름 돋는 느낌들 들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경험들을 아이들은 게임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뭔가 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시면은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너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 뭐가 어떻게 돼서 이겼는지 졌는지 물어볼 수 있다면, 그냥 게임 몇 시간 했어보다는 훨씬 더 깊숙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결국 유능감과 관련된 것, 아이고 계속 넘어가네요. 잠깐만. 지금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선생님 이거 컨트롤이 좀 될까요? 쭉쭉쭉쭉. 좀 선생님 하는 동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결국은 이렇게 유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아이들은 게임을 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보면 바깥에서 유능감을 느낄 기회가 적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그거 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더 유능해져라 한 얘기는 자꾸 얘의 유능감을 감소시키는 거죠. 관계가 좋아지기 어렵겠죠. 근데 두 번째는요.
이거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모님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이렇게 완벽한 세팅이 되면 아이들은 행복하게 공부만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가 되게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사례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란 겁니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사실은 그 정글 밀림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1급 호텔에 사는 거죠. 좋은 것 먹고 수의사가 봐주고 천적으로부터 막아주고 막 이런데 얘네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래 있으면은 다 저렇게 정형 행동이라는 걸 해요. 빙빙빙빙 돌거나 막 배설물 먹거나 임신이 안 되고 대들아도 유산되고 스트레스, 우울증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한테 빠진 게 딱 뭘까요? 정글에 밀림에 사는 정글에 사는 사촌들하고 얘네들하고 비교했을 때 얘네가 없는 게 딱 하나, 자율성이라는 거예요. 비록 좋은 걸 먹고 다 이러지만 자율성이 없다는 거죠. 사실 자율성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자율성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 결국 아무리 다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자율성이 없으면은 이거는 내 세상이 아닌 거죠. 아이들도 비슷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자율성을 느낄 것을 찾아가려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엄마 아빠가 같이 찾아온다? 별로 환영할 일이 안 돼요. 그래서 게임을 같이 하거나 유튜브를 같이 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3, 4학년까지가 거의 그 한계치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같이 보면 부모한테 자랑하고 싶고 막 이러지만 그 이유는 지 세상에서 지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 자율성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 심리적인 그런 밸런스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근대 심리학에서는 자아를 복수로 봐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이제 봅니다. 아이들이 그렇죠.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기도 하고 먹기 싫기도 하죠. 대략 느낌적인 느낌 오시죠? 예. 먹고 싶은 자아도 있고 먹기 싫은 자아도 있어요. 그렇죠. 공부하고 싶은 자아도 있고 공부하기 싫은 자아도 있어요. 이게 다 내 안의 자아라는 거죠. 예? 예. 애들이 학교 가서 8시간, 학원 가서 막 한 10몇 시간씩 앉아 있으려면 어떤 자아가 움직여야 되냐면 공부를 하는 자아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 대신 그동안 어떤 자아를 억눌러야 될까요? 지 맘대로 하고 싶은 자아를 꽉 눌러놔야 돼요. 적절하게 누르고 풀고 하면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조율해야지 우리는 성인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자아가 계속 눌려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이제 프로이드가 말하는 히스테리가 그런 데 나온다는 거죠. 흔히 봤을 때 바람직한 행동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세상이 바람직해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법과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쫙 됐겠지만 법과 사상은 채 30년도 버티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상수도가 있으면 하수도도 있어야지 하수도 없는 상수도는 세상을 전부 다 하수도로 만들겠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자, 왜 이런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좀 더 크면서 자율성이 중요해지고 내가 독립하고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실험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얘네들도 알죠. 내 걸 누르고 뭔가 바깥에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 학교에서 그런 공부를 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 꼭 눌려있던 자아들을 어디서 풀어놓을 것이냐? 사실은 이게 스마트폰밖에 없으니까 그걸 매달린다는 거죠.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애들이 스마트폰을 제일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행 가는 거 좋아해요.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여행 가고 운동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시간도 많이 들어가죠. 그런 조건들 마련하지 않고 그나마 싸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매달리는데 그것마저도 쫙 없애버리면 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까운 예로 그런 얘기들 합니다. 다 자기 방은 다 지저분하죠. 그렇게 저희 집만 그런가요? 예, 자기 방은 지저분해요. 저희 집도 손님이나 와야 대청소해요. 왜 그럴까요? 바깥에서는 다른 사람들 요구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에 와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저희 집이 지저분한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생각한 대로 바깥에서 반듯하고 안에서도 반듯하면은 정말 완벽할 것 같지만 못 버텨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것들처럼 그런 것들의 밸런스들을 유지해야 되는 하나의 창구, 그게 꼭 스마트폰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창구 중에 하나라는 정도를 인식해 주셔야지 이게 단지 많이 한다 적게 한다의 문제를 가지고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아까 나왔었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서 좀 달리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이크 펠프스 같은 경우는
ADHD였었대요. ADHD였는데 초등학교 가서 이제 가만히 못 앉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 펠프스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소아정신과가 가지고 좀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를 했대요.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현명하신 분인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다른 애들 비해서 에너지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좋아하는 수영장에 풀어놓은 거예요. 얘는 하루 종일 수영을 해도 지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는 어떤 정신과 약 안 먹고도 얘는 수영으로 성공해가지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무려 28개나 땄다고 합니다. 미국 수영 황제가 된 거죠. 자, 얘를 그냥 ADHD 환자로 봤을 거냐 아니면은 얘가 되게 운동을 좋아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로 보는 것에 따라서 진로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 요 게임돌이 스마트폰 하는 이런 아이들을 게임 중독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지 역할에 온라인상에서 지 역할에 초집중하는 상태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얘한테 하는 말도 달라지고 얘의 진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두 가지뿐일까요? 아니 훨씬 더 다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단지 그냥 나쁘다, 좋다, 적당히 해야 된다의 수준들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전에 이렇게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책을 보면 이래야 되지 하지만 진짜 보면 눈 돌아간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수영이나 태권도를 책 보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유명한 감독님이 나온 강연을 보고 수영이나 태권도를 잘하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우리가 훈련해야 되죠. 연습을 해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그걸 못 참아 하세요. 모든 고수들은 다 뭐가 있었냐면 초보인 시절이 있었죠. 초보인 시절을 감내하지 못하면 절대 고수가 될 수 없어요.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두 마디 했는데 애가 확 바뀌었다? 이거는 거의 마법이죠. 마법이에요. 어린 왕자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제가 봤을 때 관계와 관련된 제일 전형 고전은 어린 왕자 같아요. 사막에서 만난 여우 그런 얘기를 하죠. 친구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뭘 친구가 된다는 게 뭐야? 뭐 서로를 길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길들이는데? 그러면서 여우가 그런 얘기를 하죠. 말이라는 오해의 씨앗이니까 매일 와서 저기 내 옆에 앉아 있어줘. 그리고 조금씩 다가와. 그러면은 이제 네가 내 마음속에 이제 들어와주고 길들이기 시작하면은 네가 만약에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나는 기분이 좋아서 너를 기다릴 거야. 그리고 나는 닭을 잡아먹거든. 그래서 밀은 상관없어. 밀밭을 봐도 아무 감흥이 없는데 이제 너가 나의 마음을 길들이면 밀밭이 노란 밀밭을 보면 네 머리 노란 머리가 떠올라서 너를 생각하게 될 거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시사점이 뭘까요? 서로 뭔가 말이 이렇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상태가 편해야 된다는 겁니다. 편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그렇죠. 얼굴과 메시지가 달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다 아시죠? 생글생글 웃으면서 미워 죽겠어 그러면은 이건 무슨 뜻인가요? 밉다는 건가요? 좋다는 건가요? 예, 얼굴 표정을 믿는다는 겁니다. 막 싸우자고 그러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잘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닌가요? 대부분 강연이나 이걸 듣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 하고 메시지는 준비하셨는데 표정이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딱 그러면은 싸우러 막 오는 듯한 표정 가지고 딱 하면은 엄마가 한마디도 꺼내기 전에 애들은 벌써 방어막 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부모도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데요. 대략 3주에서 6개월 정도 훈련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정도의 노력을 한 다음에 뭔가를 시도해야 가능성이 높아지지 한두 마디 가지고 하려고 한다 그러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표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말씀들을 하실 때 거울을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거울을 보시거나 혹은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한번 보고 야 지금 이게 싸우러 가는 뭔가 자세다 그러면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건 오히려 반대니까 그런 거죠. 정 안 되면은 심리학에서 한 많은 그 실험들인데요. 볼펜을 입술로 문 경우하고 이빨로 문 경우예요. 자, 입술로 문 경우는 표정이 어떤가요? 예, 좀 삐진 표정, 화난 표정 같죠? 그렇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화난 표정을 지으세요, 웃는 표정을 지으세요. 이거는 이미 바이어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정을 만들어요. 이빨로 우세요 그러면 이거는 웃으세요가 아니라 웃는 표정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 메시지 없이.
자, 저렇게 표정을 짓고 나면 예, 그렇죠. 우리는 좋아서 웃기도 하지만 웃는 표정 가지고 하면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관대해져요. 적어도 이런 연습이 애들한테 정말 애가 소중하고 애의 행동들을 바꾸려면 이 정도의 연습들은 필요하시다는 거죠. 결국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핵심 코어가 뭐냐 그러면은 인정과 존중이라는 겁니다. 애들이 왜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할까? 공부나 이런 거 해서 잘하면 좋죠. 잘하고 싶죠. 애들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뭐 욕심이죠. 예, 저는 참 저희 아이들한테 고마운 게 미래에 재벌 2세가 되겠어요라고 안 해서 정말 저는 고마워요. 뭐 제가 재벌이 아빠는 왜 누구네처럼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러면은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저도 뭐 벌고 싫지는 않아요. 그것처럼 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부 잘하고 싶죠. 근데 안 되는 걸. 근데 그거의 3분의 2 이상의 원인은 부모가 제공했죠. 사실 공부는 유전자 빼놓고는 힘들어요. 그건 뭐 냉정하게 유전자가 바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기반들, 기초 이게 된 다음에 시간이 들어갔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예, 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시간만 들여서 드립다 한다고 해서 늘 것 같으면은 뭐 세상 어려운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 대비 노력을 해서 제일 인정과 존중을 받을 만한 게 뭐냐? 이런 컨텐츠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문제란다면 인정과 존중을 다른 원하는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여기서 벗어나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꼭 잊지 말아셔야 될 게 욕구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이건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욕구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잠자고 싶은 욕구, 뭐 밥 먹고 싶은 욕구에 옳고 그름이 있나요? 없어요. 게임이나 유튜브 보고 싶은 욕구에 옳고 그름이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있어요. 자, 욕구가 있는데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까는 한 방법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아까 인정과 존중에서 내가 되게 무시당했다는 게 뭐냐면 내 욕구를 인정해주지 못했을 때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크는 애들 그렇죠. 금방 밥 먹고 나서 엄마한테 또 뭐 먹을 거 없어 그러면은 엄마 화냅니다. 저희 아내도 화내요. 자식 뭐 해서 하기 싫으니까 금방 나와서 또 뭐 달라고 한다고. 예? 내가 이게 밥순이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애들가 좋은 말을 할까요? 아니 배고파서 달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큰 소리 나죠. 자, 그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 어머니들도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좀 한 턴 좀 넘기시면 배고프긴 뭘 배고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금방 밥 먹어서 배고픈지 몰랐네. 자, 그러니까 욕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배 안 고프고 금방 밥 먹어서 하는데 너는 배고팠어? 내가 몰랐네. 너 배고프구나.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될까요? 그래 뭘 먹을까?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뭘 먹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구가 부정당하면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섭섭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때 뭘 먹고 싶어? 자, 뭐 간단히 먹을까? 저녁에 우리 고기 먹을 건데 좀 배고프다고 참다가 자, 저녁에 좀 맛있게 먹을까? 그러면은 요 갈등이 채 5분을 안 넘겨요. 게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지금 뭐 하는데 지금 유튜브 보고 이래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애들 마음속에 쓸데없는 갈등들이 일어나고 되게 적대감 플러스 막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는데 또 하고 싶어? 몰랐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슨 게임을 얼마나 하고 싶어? 라고 접근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 시험도 있고 뭐도 하니 뭐 간단한 30분 내에 할 수 있는 게임들 하는 게 어때? 이렇게 턴을 넘겨주면 지가 그 안에서 선택해가지고 하면 그나마 훨씬 더 빠른 시간 지 욕구들도 해결하면서 바람직한 행동들을 부모들이 원하는 행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 좀 오래 하고 싶어? 근데 그래도 우리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주말에 했던 시간들 줄여가지고 하려면 하든지 다 이렇게 선택의 권한들을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자율성과 관련된 거죠. 결국 자율성이란 뭘까요? 내 욕구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하는 게 자율성의 핵심입니다.
이건 절대 남이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부모라도 치더라도 이게 공부를 하거나 혹은 운동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다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율성을 주면은 거기 빠져가지고 못 태어나면 어떻게 하냐 그러지만 많은 연구에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성에는 뭐가 붙을까요? 예, 자율성을 가진 사람들은 또 무섭네. 자율성을 잠깐만. 자율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기에 책임감이라는 게 붙어요. 내가 선택한 거에는 내가 책임감들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책임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 지가 선택할 기회들을 안 주고 지가 선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은 이것과 관련돼서 뭐 게임 시간을 딱 정해주기보다는 네 생활 일과들 오후에 어떻게 지내, 주말에 어떻게 지낼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그거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할 수 있다면은 되게 갈등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란 거죠.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들의 반응이 그래요. 게임 1시간 하고 뭐 숙제하고 뭐 하고 놀고 뭐 하고 뭐 학원 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1시간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모르고 지나가면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때 1시간 지났다 그러면 훨씬 더 전환이 좀 용이하겠죠. 좀 더 나가서 좀 더 자율성을 누리려면 그래 그러면은 그 스마트폰에다가 알람을 맞추는 게 어때? 그 게임이나 그게 금방 안 끝나니까 15분 전에 5분 전에 이렇게 맞추는 게 어때? 이렇게 턴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 자체를 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100%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재밌는 거 멈추는 건 어른도 힘든데 그 이제 10여 년 산 어린애들이 말한 걸 딱딱 지킨다는 건 이건 로봇가 아닌데 그거 어떻게 지키겠어요? 자, 이랬을 때 애들이 힘든 게 뭘까? 이거 보면 그 중에 하나 그런 거란 거죠. 지 손으로 컴퓨터와 게임기를 끌 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이건 안 되는, 이거는 오히려 아이들이 뭔가 노력하고 하는 이런 성취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재밌어 죽겠는데 그래도 약속했는데 내가 껐을 때 그래? 중학교 2학년 되더니 아니면은 형님만 되더니 약속을 지키네. 그렇게 시간 딱딱 지킨다. 멋져.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잘 성취했네. 축하해. 이런 것들 알아봐 주면은 대략 이 인정과 존중이 고팠던 애들은 그거를 더 잘 지키고 다음에 엄마 나 시간 다 지켜서 껐어.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놀았으면은 당연히 그만하고 뭘 해야지.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이런 노력과 관련된 것들을 좌절감을 줄 수 있다는 거.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그래서 애들의 실패한 것들과 성공한 것들 중에 뭐에 집중해야 될까? 성공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게임의 원리기도 해요. 게임이 제일 재밌으려면은 이기고 지는 승패 확률이 대략 7대3 정도 된답니다. 7이 뭘까요? 패배예요. 3이 승리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선 지는데 지가 했으면 가끔 이길 때 되게 짜릿해진다는 거죠. 그게 게임을 어찌 보면 게임은 이기는 게 보상이고 지는 게 처벌이라고 했을 때 처벌이 훨씬 많은데도 왜 얘네들이 그러냐? 이겼을 때 훨씬 더 거기서 보상들을 많이 준다니까 그렇다는 거죠. 시간 조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패했을 때보다는 성공했을 때 폭풍 칭찬들을 해주면은 그게 좀 늘어난다는 거죠. 대체로 아이들 지금 10대 초반의 아이들이 자기가 말한 거를 절반 이상 지키면 얘네들은 저는 장단건데 상위 3% 안에 드는 애들이에요. 절반 못 지켜요. 어른도 그러지 않나요? 뭐 지키는 사람 간혹 있긴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바람직하다 보다기보다는 좀 고리타분하다거나 뭔가 좀 딱딱한 이런 느낌들이 듭니다. 아무튼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긍정적인 자아를 유지하기를 원해요. 어디서 잘하는 사람, 어디서 잘하면 여기서 잘하고 여기서 멋진 사람은 다른 데서 되게 멋진 모습들을 유지하기를 원하죠. 게임 속에서 무슨 역할들을 하는지 잘 봐서 그걸 게임 바깥으로 같이 연결해주면은 긍정적인 페르소나들 연장되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영웅놀이 한다고 그랬죠. 영웅놀이. 게임 속에서만 영웅 노릇하지 말고 엄마한테도 좀 영웅이 되어줘. 해보세요. 그럼 애들 딱 목소리 깝니다. 잠시만 기다려. 너 뭐가 필요한데? 자, 이런 방식으로
보면은 진짜 아이들은 게임에 빠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인정과 존중이 고팠는지가 되게 드러나는 양상들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아이들의 역량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요. 예. 조금 더는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게임을 넘어서 이렇게 삶의 기준으로 확장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게임이나 유튜브는 생활의 일부죠. 근데 이거를 단지 게임이나 유튜브로 볼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인데요. 요거를 문제 상황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 그래요. 우리 아이는 스마트폰만 쳐다봐요. 그래서 뭐 뺏었어요, 깼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이 보는 곳에 마음이 있죠. 그럼 스마트폰은 소통의 방해물이 아니라 소통의 매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뭘 봤어? 네가 본 게 뭐야? 혹은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거 하는 애들은 그래 네가 하루 종일 본 것 중에 사진 한 장만 찍어서 카톡으로 좀 보내줄래? 이 정도 부탁을 못하는 정도는 없어요. 그러면 그걸 찍어서 보내면 마음이 이렇구나. 그게 이제 시선의 차이인데요. 유치원 아이들한테 요즘에 폰이 다 있잖아요. 유치원 쫙 동물원에 가서 보면서 자, 니네가 이렇게 보면서 동물 보면서 제일 신기하거나 재밌었던 관심 있는 것들 사진 찍어서 한번 가져와봐.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렇게 코끼리의 식생 어디서 살고 뭐가 되고 하는 이런 자연에 나온 것 같지만 애들의 사진을 보면은요 코끼리 발이나 똥을 찍어요. 그게 애들 관심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얘들의 식생이나 특성으로 넘어가야지. 얘 관심은 코끼리 똥인데 코끼리 똥은 관심도 없고 얘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고 무게가 얼마이고 이 얘기는 이게 별로 소통이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들처럼 얘가 뭔가 보고 있으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대화를 시작하고 소통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마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상담에서 브리칭 기법이라고 합니다. 브리칭. 여기서 뭘로? 어떤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자, 요 문제들. 또 다른 경우 PC방에 이제 조금 크면 PC방으로 게임하러 가죠. 그러면은 다 안 좋아해요. 저희 아내도 안 좋아하고. 근데 애가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는 상황을 게임을 못하게 만들어서는 이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갈등만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때의 엄마의 근원적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애가 안전했으면 좋겠는 거 아닌가요? 게임을 못하는 게 근원적인 마음이 아니죠.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애들을 언제든지 품 안에만 안을 수 없죠. 그럼 어디를 가면은 어디를 간다. 누구랑 간다. 거기 연락처가 어디고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 그래서 왜? 난 너가 안전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알았을 때 마음이 놓이니까. 근데 이거는 비단 PC방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 여행을 가거나 낯선 곳에 갔을 때도 같은 원리들을 적용시킨다면 이런 콘텐츠와 관련된 갈등들을 훨씬 더 유익하게 배움의 상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모들이 과도한 공포로부터 좀 벗어나고 요거 자체를 너무 문제로 생각하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보는 안목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저희 집에서 막내한테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게임 일기 쓰게 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아이돌을 좋아하면은 그 일기 쓰게 하세요. 이유가 뭐냐? 이 별거 아닙니다. 메타코그니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인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복귀 능력은 무슨 일을 하건 다 필요해요. 콘텐츠를 하면서 내가 어떤 게임을 어떻게 하고 누구를 만났고 거기서 어떤 플레이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혹은 이런 경우는 하지 말아야겠고 적어도 이런 것들을 적고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한다면 이런 애들이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이런 습관들이 되게 유능한 인재들을 만드는데 이거 역시도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특히라도 IT 업계에 진출하고 싶다면 이거 정말 10년만 써서 이 일기장 가지고 면접 자리 가보세요. 저는 전 세계 빅테크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흔히 입 턴다고 그러죠. 입 터는 것보다 나는 10년 동안 어떤 게임을 하면서 일지를 이만치 썼습니다 하고 내줬을 때 이런 인재를 뽑지 않을 회사는 저는 없다고 봐요. 자, 그런 것들처럼
이게 문제나 뭔가 잘못된 걸로 볼 것이냐, 가능성과 기회를 볼 것이냐는 지금 부모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시간 말씀드렸는데요. 현명한 사공은 바람과 파도와 맞서지 않고 이걸 활용해서 목적지로 인도하게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술 시대에 디지털 콘텐츠, 스마트폰은 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더 4차 산업 시대의 인재로 만드는데 이렇게 이런 저희 강연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